부유한 여인이 아기 침대를 폐차장으로 가져오는 것을 본 한 청년이 여동생을 위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움찔한 여인은 돌아보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대답 없이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청년이 침대로 다가가 담요를 젖혔을 때 그는 본 것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박서연 회장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결코 신경 쓰지 않았다. 특정 집단에서는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완고했다. 남편 김민준이 사랑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 덕분에 그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그녀와 함께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박서연은 정확히 저녁 7시에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무자비한 메트로놈처럼 매초를 세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식탁을 훑고 나서 스위스 장인이 만든 벽시계로 향했다. 7시 2분. 남편 김민주는 8분 후에 나타나야 했다. 더 빠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2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저녁 식사에 5분 이상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식탁은 비어 있었다. 박서연은 속에서 익숙한 짜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돈, 무질서, 정해진 순서의 위반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모든 세부 사항이 제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지체나 변명 없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벽한 메커니즘처럼 구축되었다. 아주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갈랐다. 왜 아직 식탁이 차려지지 않았죠? 부엌에서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50대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박 회장 댁에서 7년 동안 일하며 주인의 억양을 파악하는 법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회장님, 정말 정신이 없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분만 주시면 다 준비될 겁니다. 오늘 마리나가 쉬는 날이라 제가 그 애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박서연은 식탁머리에 있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완벽한 화장으로 둘러싸인 그녀의 검은 눈이 가늘어졌다. 감히 그녀는 마치 단어를 씹듯이 천천히 말했다. 왜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주인의 시선을 피하며 부산하게 식기를 놓기 시작했다. 김 사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마리나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요. 낮에 병원에서 급히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께서 부엌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가보라고 하셨어요.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역시 김민준이야. 그녀의 남편은 항상 하인들에게 너무 무르다. 사업에서 냉정해지고 감상 없이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친 것은 바로 그녀였다. 하지만 집에서 그는 여전히 25년 전 대학에서 만났던 그 감상적인 낭만주의자였다. 일과 가족은 구분해야지. 박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도 그 애를 여기 붙잡아 두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계속 식탁을 차렸다. 박서연 회장과 논쟁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년 동안 일하면서 수십 명의 하녀, 정원사, 운전사가 이 집을 거쳐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관용을 구하려 했다. 박서연은 약점을 용서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아주머니는 크리스털 잔, 은식기, 금태 두른 도자기 접시 등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5분 후 식탁은 완벽하게 차려졌다. 박서연은 다시 시계를 보았다. 7시 11분. 김민준 씨가 늦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김민준이 받았다. 배경에서 차 소음이 들렸다. 저녁 식사 준비됐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박서연은 인사치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아, 여보.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익숙했다. 회의가 길어졌는데 거의 다 왔어. 5분이면 돼. 걱정하지 마. 박서연은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걱정이라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의 걱정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할 뿐이었다. 식당으로 20살 난 딸 유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박서연을 빼닮았다. 똑같은 검은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큰 키. 하지만 성격은 아버지처럼 부드럽고 유순했다. 박서연은 종종 유리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저녁 안녕히 드세요. 어머니. 유리는 제자리에 앉았다. 박서연은 딸을 평가하는 눈으로 훑어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시선. 그래.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유리는 말없이 접시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박서연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잘 알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유리는 조만간 스스로 말할 것이다. 아니면 말하지 않거나. 어쨌든 지금은 캐물을 때가 아니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 사장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킷을 벗으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세월이 흘러 몸집이 커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선한 얼굴을 한 박서연이 사랑했던 크고 믿음직하고 이해하기 쉬운 남자였다. 늦어서 미안하오. 그는 아내에게 몸을 숙여 뺨에 입을 맞췄다. 유리야, 잘 있었니? 딸은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주머니가 국을 따르고 조용히 물러났다. 김민주는 맛있게 숟가락을 들었다. 박서연은 천천히 식사하며 이따금 딸을 쳐다보았다. 유리는 포크로 접시를 긁적이기만 할 뿐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마침내 박서연이 말했다. 어디 아프니? 유리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갑자기 일어나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유리야. 김민준이 불렀지만 딸은 이미 문 뒤로 사라졌다. 박서연은 한숨을 쉬며 식기를 내려놓았다. 또 그 버릇이군. 아무 데서나 먹는 버릇. 그녀는 말했다. 친구들이랑 길거리 핫도그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 김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아픈 거 아닐까? 의사를 부를까? 호들갑 떨지 말아요. 그냥 배탈이겠지. 박서연은 물잔을 들었다. 괜찮아질 거야. 그들은 5분 정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유리가 돌아왔다. 더 창백해진 얼굴에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쳐다보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내가 검증된 곳에서만 식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박서연은 잔소리를 참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랑 그런 핫도그 먹지 마. 걔들이 좋은 식당에 갈 형편이 안 되면 그건 걔들 문제지. 너한텐 카드가 있잖아. 어디서든 식사할 수 있다고. 고마워요, 엄마. 유리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저녁 안 먹을래요. 그냥 좀 누워 있을게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김민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정말 그냥 둬요. 박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일 계약건이나 얘기하죠. 10시에 솔라그룹 최 부장이랑 만나죠.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 주제로 전환했다. 그것이 그들이 항상 뜻을 같이 하는 유일한 분야였다. 사업. 박서연은 둘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사무실, 몇 개의 계약, 서류와 함께 보낸 끝없는 밤. 그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큰 대출을 받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설득한 것은 바로 그녀였다. 인맥을 쌓고 협상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낸 것도 그녀였다. 김민주는 실행가였고 그녀는 제국의 두뇌였다. 십시오. 그가 확인했다. 최 부장은 우리 조건에 동의했어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좋아요. 박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출장은요? 모레 저녁에 떠나요. 김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2주 동안 거기 있을 거예요. 새로운 생산 라인 가동을 직접 감독해야 해요. 2주. 박서연이 되뇌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오래 떠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런 감상적인 감정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없으면 많은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고, 이는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죠. 김민주는 양팔을 벌렸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돌아가길 원한다면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해요.
그들은 앞으로의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저녁 식사를 마쳤다. 아주머니가 식탁을 치웠다. 박서연은 서재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아침까지 검토해야 할 서류가 아직 남아 있었다. 저녁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창밖은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집안에는 부드러운 불빛이 켜져 있었다. 위층 유리방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았다. 박서연은 서재로 들어가 스탠드를 켜고 계약서 폴더를 펼쳤다. 숫자, 서명, 도장. 그녀의 세계는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했다. 박서연은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잠에서 깼다. 옆에는 김민준이 없었다. 그는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 메시지를 받고 모레 대신 밤중에 출장을 떠나야 했다. 박서연은 그가 짐을 싸고 집을 나서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녀는 양심이 깨끗하고 하루가 분 단위로 계획된 사람처럼 깊은 잠을 잤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정확히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식당에는 아주머니가 커피와 갓 구운 크루아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아주머니가 컵에 커피를 따랐다. 김 사장님께서 착륙하는 대로 전화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박서연은 식탁에 앉아 조간신문을 펼쳤다. 10분이 지났다. 유리는 아직도 없었다. 박서연은 시계를 쳐다보았다. 8시 5분 전. 보통 딸은 정확히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다. 더 빠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학창 시절부터 박서연은 그녀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가르쳤다. 8시 5분. 맞은편의 빈자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박서연이 불렀다. 유리 아직 안 일어났나요?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내다보았다.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박서연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어젯밤 매스꺼움 사건이 저절로 떠올랐다. 정말 몸이 안 좋은 걸까? 하지만 보통 유리는 열이 나도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 박서연은 약한 모습을 용납하지 않았고 딸에게 스스로 병을 이겨내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위층으로 향했다. 2층 복도는 텅 비고 조용했다. 박서연은 딸의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유리의 나직한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다. 딸은 전화 통화 중이었다. 박서연은 문가에 얼어붙었다. 엿듣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직접적인 질문과 정직한 대답을 선호했지만 유리의 억양 속 무언가가 그녀를 머물게 했다. 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고 거의 절망적이었다.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유리가 말했다. 박서연은 애써 감춘 눈물을 알아차렸다. 엄마가 알면 너랑 나 둘 다 죽일 거야. 박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이 벽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열었다. 유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휴대폰이 손에서 이불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널 죽여야 할 이유가 뭐지? 박서연은 방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모든 단어는 강타처럼 들렸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 유리야. 엄마, 왜 엿들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창가로 뒷걸음질 치며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박서연은 그 제스처를 눈치챘다. 마음속 무언가가 찔렸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시선은 유리를 놓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해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고 차가운 집요함만 있었다.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유리는 침묵했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아침 정원을 바라보며 돌아섰다. 박서연은 딸의 어깨가 억누른 울음으로 들썩이는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침내 유리가 속삭였다. 박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딸 바로 앞에 서서 억지로 눈을 마주치게 했다.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무슨 일이야?
유리는 흐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팔로 자신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녀는 말을 더듬다가 숨을 삼켰다. 저, 기훈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박서연은 딸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기훈, 유리가 반년 전에 집에 데려온 그 애송이. 삼류대학에 다니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박서연은 그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의 모든 움직임, 값싼 옷, 말하는 방식에서 읽혔다. 뭐라고? 박서연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갈라졌다. 그 건달놈이랑? 유리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건달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박서연은 한 걸음 다가섰고 유리는 창문에 등을 기댔다. 나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 말 들려? 절대로. 하지만 엄마. 하지만은 없어. 박서연은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걔가 누군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인맥도 미래도 없어. 식당에서 접시나 나르는 놈이라고. 걘 평생 널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야. 걔 이제 겨우 22살이에요. 유리가 맞서 소리쳤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박서연은 딸의 눈에서 순종이 아닌 반항을 보았다.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두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유리는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를 질식시켰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망적인 몸짓으로 헐렁한 실내복 셔츠를 위로 걷어 올렸다. 박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둥글게 부푼 배가 있었다. 누가 봐도 임신 초기 단계는 아니었다. 시간이 멈췄다. 박서연은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녀는 딸의 배를 바라보며 머릿속에 너무 빨라 잡을 수 없는 생각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도요? 유리가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아니면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엄마 손주라고요? 엄마 손주. 박서연은 천천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가 느끼는 공포는 육체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가슴을 짓눌렀고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임신했니? 그녀는 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속삭였다. 유리는 셔츠를 내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은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딸의 옷장, 유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입었던 헐렁한 원피스와 오버사이즈 후드티 더미에 닿았다. 배가 저렇게 크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몇 주 됐어? 36주요, 엄마. 유리는 침대에 무너지듯 쓰러져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머리를 감쌌다. 거의 만삭인 아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방을 이리저리 오가기 시작했다. 생각은 출구, 해결책,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으려 헤맸다. 하지만 출구는 없었다. 아이, 스캔들, 수치. 지인들은 뭐라고 할까? 사업 파트너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만을 기다리는 상류층 사람들. 이제야 네가 왜 그런 헐렁한 옷들을 입기 시작했는지 알겠구나. 박서연은 딸 앞에 멈춰섰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숨기려고 몇 달 동안 내 눈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구나. 무서웠어요. 유리가 외쳤다. 엄마가 바로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저나 아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쓸 거라는 걸요. 엄마한테 중요한 건 오직 지위와 평판뿐이잖아요. 박서연은 휙 돌아섰다. 입 닥쳐.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어 유리는 움츠러들고 조용해졌다. 박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 딸 위로 몸을 숙였다. 잘 들어. 그녀는 모든 단어를 또박또박 내뱉으며 천천히 말했다. 어차피 그 녀석과는 결혼 못해. 들었어? 절대로. 넌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이 망신스러운 일이 누구에게라도 알려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엄마. 유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왜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해요? 저는 기훈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사랑? 박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넌 아직 애야. 인생이 뭔지 몰라. 사랑은 지나가. 남는 건 청구서, 문제, 그리고 실망뿐이야. 엄마는 기훈이를 몰라요. 기훈이라. 박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은 멍해졌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유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엄마, 무슨 생각이에요? 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엄마. 유리가 그녀를 뒤쫓아갔지만 박서연이 더 빨랐다. 그녀는 방을 나와 문을 쾅 닫았다.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박서연은 딸을 밖에서 잠갔다. 유리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엄마, 열어요. 나를 가둘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박서연이 반대편에서 차갑게 대답했다. 앉아서 네 행동에 대해 생각해봐. 그리고 소리 지를 생각은 마. 하인들이 다 들으면 안 되니까. 엄마, 제발요. 유리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갈라졌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엄마! 하지만 박서연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민준이 출장 간 사이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는 너무 무르다. 그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족, 평판, 이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필요한 이름을 찾았다. 미묘한 문제에서 여러 번 도움을 주었던 사설 탐정이었다. 여보세요, 최 실장님. 박서연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름은 기훈인데. 그녀는 그 애송이의 성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더듬었다. 위층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와 유리의 비명이 계속되었다. 아주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부엌에서 내다보았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박서연이 쏘아붙였다. 계속 일하세요.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가장 먼저 유리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했다. 딸의 계정 비밀번호는 계정을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다. 믿지만 확인하라는 것이 박서연의 원칙이었다. 그 기훈이라는 녀석과 찍은 사진들을 찾았다. 귀여운 커플 셀카, 산책, 카페. 모든 사진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유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박서연이 오래전에 이해하는 법을 잊어버린 바로 그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진 중 하나 아래에는 장소 태그가 있었다. 어떤 대학가 카페였고 친구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기훈아, 또 일하냐?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구나. 박서연은 주소를 적었다. 위층이 조용해졌다. 유리는 지쳐서 문 두드리는 것을 멈춘 모양이었다. 박서연은 딸이 문과 바닥에 앉아 배를 감싸 안고 우는 모습을 상상했다.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유리가 안쓰러웠다. 유치원에서 그림을 가져다 주고 곰인형을 껴안고 잠들던 그녀의 작은 소녀. 하지만 박서연은 그 감정을 빠르고 단호하게 억눌렀다. 동정심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였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리였다. 그녀는 방에 남겨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박서연은 통화를 거절하고 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런 다음 노트북을 열어 그 기훈이라는 녀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성은 금방 찾았다. 유리 친구 목록에 그의 프로필이 있었다. 김기훈, 22세, 사범대 3학년. 박서연은 비웃었다. 교사라. 내 딸이 장래에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고 허름한 원룸에서 살게 될 교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니.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절대로.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님 김기훈 22세. 그에 대한 모든 것이 필요해요.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빚, 인맥, 약점, 찾을 수 있는 모든 거요. 저녁까지 보고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김민주는 2주 후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까지 김기훈은 유리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다. 위층에서 새로운 분노의 물결이 일었다.
유리는 방에 갇혀 울고 있었지만 박서연은 그녀에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일이 있었고 그녀는 항상 일을 끝까지 마무리했다. 저녁 무렵 최 실장은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박서연은 육중한 참나무 책상에 앉아 서재에서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김기훈, 22세, 사범대 3학년, 어머니 윤혜정 씨 48세와 도시 외곽의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어머니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함. 아버지는 8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 김기훈은 대학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용돈을 벌고 있음. 빚 없음, 대출 없음, 전과 없음. 그저 평범한 가난한 대학생의 깨끗한 이력이었다. 박서연은 보고서 폴더를 닫았다. 완벽한 표적이었다. 인맥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길에서 치워버리기 쉽다. 제대로 압박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 날 박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운전기사의 번호를 눌렀다. 차 대기시켜요.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녀는 유리의 방을 지나쳤다. 문 너머는 조용했다. 박서연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딸은 잠을 자거나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녀에게는 그 편이 나았다. 그녀는 엄격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꽉 묶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한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오라는 말을 모르는 여자. 박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운전기사가 검은색 SUV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주소를 말했다. 회장님, 거긴 그다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가요. 차가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다.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점차 변하는 풍경을 관찰했다. 값비싼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있는 도심은 주택가로 바뀌었다. 그러다 낡은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다. 길은 더 나빠졌고 건물은 더 회색빛이었으며 거리의 사람들은 더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박서연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아파트가 수십억 원이고 차를 2년마다 바꾸는 다른 세상에서 흘러갔다. 벗겨진 건물 외벽과 기울어진 놀이터를 보며 그녀는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 기훈이라는 녀석이 바로 여기서 왔구나. 이게 그가 내 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부야. 차는 9층짜리 아파트 건물 입구에 멈춰섰다. 박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차에서 내렸다. 마당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10대 몇 명이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값비싼 차를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요. 박서연은 운전기사에게 툭 던지고 입구로 향했다. 10대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 낡은 현관문을 밀었다. 안에서는 곰팡이와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났다. 벽은 낙서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문에 붙은 안내판에는 3개월째 수리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서연은 얼굴을 찡그리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이힐이 콘크리트 계단을 쿵쿵 울렸다. 5층. 그녀는 목적지 문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실내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문지방에 나타났다. 윤혜정 씨였다. 그녀는 고된 노동과 부족한 휴식으로 지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보였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네, 그녀는 우아한 낯선 사람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윤혜정 씨 맞으시죠? 박서연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금속성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드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은 창백해졌다. 기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박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아직은요. 들어가도 될까요? 윤혜정 씨는 당황하며 손님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박서연은 좁은 복도로 들어서며 아파트를 훑어보았다. 방 2개,
낡은 가구, 빛바랜 벽지. 깨끗했지만 가난했다. 아주 가난했다. 들어오세요. 윤혜정 씨는 그녀를 작은 거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박서연은 낡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윤혜정 씨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가운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는 박유리의 어머니입니다. 박서연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시작했다. 윤혜정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유리 양.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기훈이가 그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둘이 만나서 정말 기뻐요. 우리를 소개해주고 싶어 했는데 어째 기회가 없었네요. 바로 그거예요. 박서연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기회가 없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윤혜정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애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박서연은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방을 둘러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도시 외곽의 투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박서연은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격리로 일하고 있죠. 당신 아들은 용돈 벌려고 식당에서 접시나 나르는 학생이고요. 그런데 정말 그 애가 제 딸에게 어울리는 상대라고 생각하세요? 윤혜정 씨는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우리 가족이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우린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기훈이는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 적도 없어요. 착한 아이라고요? 박서연은 비웃었다. 제 딸 침대에 기어들어가 애까지 갖게 한 녀석이? 윤혜정 씨는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뭐라고요? 유리가. 임신했다고요? 36주예요. 박서연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아이는 곧 태어날 거고 당신네 착한 아들은 그 애와 결혼할 작정이라죠. 참 감동적이네요. 여인은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몰랐어요. 기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니까. 박서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윤혜정 씨. 당신 아들이 제 딸에게 뭘 해줄 수 있죠? 그 애가 지금 어디에 발을 들이밀고 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박서연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은 차갑고 거칠었다. 그것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사랑이라. 당신은 동화 속에 살고 있군요, 윤혜정 씨. 사랑은 아이를 먹여 살리지도, 청구서를 내주지도, 괜찮은 미래를 보장해주지도 않아요. 당신 아들은 인맥도 없고 전망도 없는 가난한 학생이에요. 제 딸은 수백억 자산의 상속녀고요. 이게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박서연이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당신 아들 문제는 우리가 합의를 봐야죠. 그녀는 값비싼 가죽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그들 사이에 낡은 커피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다. 돈을 드릴게요. 아주 많은 돈을요. 그리고 그는 영원히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음미하듯 천천히 말했다. 윤혜정 씨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고 쳐다보았다. 제 아들을 사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의 침묵과 그의 부재를 사겠다는 겁니다. 박서연은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이 봉투에 3억 원이 들어있어요. 현금으로요. 당신은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쓸만한 물건도 사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카페에서 허리 부러져라 일하지 않고도 대학을 마칠 수 있겠죠. 무슨 대가로요? 윤혜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신한 여자를 아이와 함께 버리는 대가로요.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제 딸은 자신의 삶을 사는 대가로요. 박서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해하세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 아들은 어차피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질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사라지느냐는 거죠. 만약 거절한다면요?
윤혜정 씨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에 완고한 빛이 스쳤다.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먹잇감을 본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럼 당신들 둘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모든 단어는 강타처럼 들렸다. 격리로 일하신다고 했죠?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짜 청구서, 서류 조작, 미신고 소득. 1년, 아니 2년 정도 징역을 살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윤혜정 씨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박서연이 비웃었다. 국세청, 경찰, 필요한 곳 어디에나 제 인맥이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믿으세요. 사건을 확실하게 만들도록 조치할 테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박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서류, 증인, 감정, 필요한 건 뭐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요즘 사법 시스템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면 아주 유연하거든요. 여인은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그리고 당신 아들. 박서연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말을 이었다. 그 녀석에게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머니에 마약을 넣어준다든지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게 한다든지 뭐 다른 거라도요. 그 녀석을 없애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창의력은 제게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윤혜정 씨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당신은 악마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내 딸을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실수로부터 지키는 엄마예요. 박서연이 그녀를 정정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윤혜정 씨. 3억 원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아니면 당신에게는 감옥, 아들에게는 망가진 미래.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혜정 씨는 테이블 위의 봉투를 쳐다보았다. 박서연은 그녀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볼 수 있었다. 모성 본능 대 원칙, 두려움 대 자존심. 시간이 얼마나 있죠? 마침내 여인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저녁까지요? 박서연은 소파에서 일어섰다. 저녁까지 당신 아들이 유리에게 연락해서 더 이상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상관없어요. 그가 그녀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출구로 향했지만 문가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혜정 씨. 만약 당신 아들이 유리에게 제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돈은 다시 가져갈 거고 위협은 실행에 옮길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끄덕였다. 박서연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등 뒤에서 윤혜정 씨가 소리내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차가 기다리는 거리로 나섰다. 운전기사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박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쳤다. 집으로. 그녀는 짧게 명령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만족감이 퍼져나갔다. 일은 끝났다. 깨끗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가 하나 줄었군. 그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윤혜정 씨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고 저항하기에는 너무 겁이 많다. 3억 원은 그들에게는 전 재산이다. 그들은 돈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유리는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다. 그들의 수준에 맞는 누군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는 악몽처럼 잊어버릴 것이다. 박서연은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집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남았다. 조금 쉴 수 있었다. 힘든 하루였지만 생산적이었다. 그녀는 방에 갇힌 유리를 생각하지 않았다. 돈 봉투를 앞에 두고 우는 윤혜정 씨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할 기운을 생각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오직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족의 평판이 지켜졌으며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통제했다는 사실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박서연 회장은 결코 악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다. 박서연은 오후 4시경 집에 돌아왔다. 차가 저택문 앞에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려 어깨에 맨 가방을 고쳤었다. 현관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다. 로비에서 아주머니가 그녀를 맞았다. 가정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그녀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유리 아가씨가 많이 아파요. 1시간째 아파서 신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서연은 문지방에서 얼어붙었다. 아파서 신음한다니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손을 비틀었다. 소리 지르고 울고 진통이 온다고 해요.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진통. 박서연은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36주. 아직 이르다. 너무 이르다. 그녀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위층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쿵쾅거렸다. 유리의 방문에 도착하자 그녀는 초조하게 열쇠를 돌려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가 본 것은 문지방에서 멈춰서게 만들었다. 유리는 침대 옆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배에 손을 대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물웅덩이가 퍼져 있었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유리야. 박서연은 딸에게 달려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일이야? 언제부터 이랬어? 엄마. 유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아침에 엄마가 나가신 후에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박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6시간도 더 전에. 아주머니, 그녀가 소리쳤다. 수건 가져와요. 깨끗한 시트도. 빨리. 아주머니가 이불 더미를 들고 달려왔다. 박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아는 의사의 번호를 눌렀다. 박 원장은 이미 여러 번 미묘한 상황에서 그녀를 도와주었다.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박 원장님, 급히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빠르게 말했다. 출산이에요. 당장 와주세요. 저희 집으로요. 회장님, 하지만 산모는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녀는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유리가 다시 신음했다. 몸이 경련으로 굳어졌다. 진통이 거의 쉬지 않고 연달아 왔다. 엄마, 아파요. 그녀는 울었다. 너무 아파요. 박서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참아. 그녀는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참아, 딸. 20분은 고통스럽게 길었다. 아주머니는 방과 부엌을 오가며 물, 수건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 박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진통이 올 때마다 그녀가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아주머니가 달려가 문을 열었다. 잠시 후 박 원장이 의료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진통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시간도 더 됐어요. 박서연은 그에게 자리를 비켜주며 물러섰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리를 진찰하고 자궁경부 개방 정도를 확인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지금 분만해야겠습니다. 그는 박서연에게 돌아섰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서연은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30분은 악몽이었다. 유리는 소리 지르고 울고 이 모든 것이 끝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박서연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박 원장은 빠르고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지시를 내렸다. 힘주세요. 더 잘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그리고 갑자기 외침이 들렸다. 가늘고 날카로운 신생아의 울음소리. 박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의사의 손에는 피와 하얀 태지로 뒤덮인 작은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남자아이였다. 아주 작고 말랐지만 살아 있었다. 축하합니다.
박 원장은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깨끗한 포대기에 쌌다. 남자아이고 미숙아입니다. 2.5kg 정도 되겠네요. 그는 아기를 유리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여자는 아들을 팔로 감싸 안고 꼭 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닌 안도감과 믿을 수 없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내 아가. 그녀는 작은 머리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내 작은 아가. 박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손자였다. 그녀의 피를 이은 혈육. 하지만 기쁨 대신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박 원장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손을 씻고 기구를 챙겼다. 회장님, 그는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옆으로 데려갔다. 아이가 미숙아라는 걸 아시죠? 의료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큐베이터가 있으면 좋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약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박서연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힘든 출산이었어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 그녀는 의사를 문까지 배웅하고 돈 봉투를 건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라고 조용히 덧붙였다. 물론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박서연은 방으로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이미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침대 시트를 갈아 놓았다. 유리는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에는 새로운 힘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그녀는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손주예요. 보세요.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 박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아기를 보았다. 작고 주름진 얼굴, 가는 손가락, 드문드문 난 머리카락. 아기는 코를 킁킁거리며 자고 있었다. 이제 어쩔 셈이야? 그녀는 무심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게 들렸다. 유리는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기훈이랑 같이 아들을 키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 전화해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할 거예요. 정말 기뻐할 거예요. 박서연은 비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기뻐하겠지.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끝날 거야. 쉬어. 그녀는 출구로 돌아섰다. 전화 몇 통 해야겠어. 그녀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복도에 멈춰 서서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속이 메스꺼웠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피를 보고 딸의 비명을 들었지만 짜증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평범한 인간적인 감정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걸까? 박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주머니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아기 침대, 신생아 옷, 기저귀, 젖병 등 필요한 모든 것이 배달되었다. 짐꾼들이 재빨리 유리의 방에 모든 것을 설치했다. 저녁에 박서연은 딸이 어떤지 확인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기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전화를 안 받아. 그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벌써 10번이나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바쁜가 보지. 박서연이 무심하게 던졌다. 하지만 내가 아기를 낳았잖아. 알아야 하는데. 조만간 알게 되겠지. 박서연은 방을 나왔다. 속에서 차가운 만족감이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윤혜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끊고 연락을 두절하도록 시킴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다음 날 유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기훈의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아기를 안고 방을 서성거리며 울면서 계속해서 번호를 눌렀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박서연의 서재로 달려왔다. 기훈이가 이틀째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진정해. 박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걔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 셋째 날,
유리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울면서 연결되지 않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아기는 침대에서 울었지만 그녀는 거의 다가가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기에게 젖병으로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 때마다 흔들어 주었다. 셋째 날 저녁, 박서연은 딸의 방에 들어갔다. 유리는 창턱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있었다. 눈은 눈물로 붉고 부어 있었다. 걔가 널 버렸어. 박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랑과 가족에 대한 말들은 다 그냥 말뿐이었다고. 아름답고 공허한 말들. 아니에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 책임져야 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박서연이 비웃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라져버렸잖아. 전형적인 이야기지. 거짓말! 유리가 소리쳤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엄마 짓이죠? 알아요. 헛소리 하지 마. 박서연이 일어섰다. 나는 그 기훈이라는 녀석을 알지도 못해. 걔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결정한 거야. 유리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서연은 딸을 슬픔 속에 홀로 남겨두고 방을 나왔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유리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아기는 침대에서 울었고 그녀는 그저 벽을 향해 돌아 누울 뿐이었다. 데려가세요.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려오면 그녀는 속삭였다. 보고 싶지 않아요. 데려가세요. 박서연은 딸을 지켜보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리는 날이 갈수록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만지지도 안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기가 울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데려가요.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싫어. 다 그 애 때문이야. 그 애 때문에 기훈이가 나를 버렸어. 박서연은 아는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산후 우울증입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오세요. 그녀는 말했다. 조용히, 소란 피우지 말고요. 저녁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차가 집 앞에 멈춰 섰다. 흰 가운을 입은 2명의 위생병이 유리의 방으로 올라갔다. 박서연은 이미 딸에게 강한 진정제를 먹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멍하고 거의 반응이 없었다. 유리야, 치료가 필요해. 박서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좋아지면 돌아올 거야. 유리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기훈이는요? 기훈이는 어디 있어요? 올 거야. 박서연이 거짓말을 했다. 네가 돌아오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위생병들이 조심스럽게 유리의 팔을 잡고 출구로 이끌었다. 그녀는 거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다. 문가에서 돌아보며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는 잘 돌볼게. 박서연이 안심시켰다. 가, 넌 쉬어야 해. 유리는 차에 태워져 떠났다. 박서연은 텅 빈 방에 서 있었다. 침대에는 아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너무 작고 너무 무력한. 박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그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도 동정도 애정도 오직 차가운 공허함뿐. 박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유리는 정신병원에 있고 민주는 일주일 후에 돌아올 것이며 위층 아기 침대에는 누구도 그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되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밤새 여러 번 방으로 올라갔다. 아기는 가끔씩 흐느끼며 잠을 잤다. 아주머니가 정해진 시간에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달래주었다. 하지만 박서연은 가정부의 눈에서 질문을 보았다. 대답 없는 질문들. 아침이 되자 해결책이 저절로 떠올랐다. 차갑고 가혹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 이 아이를 없애야 한다. 당장. 아무도 알기 전에.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다. 작은 손가락, 무력한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생존의 문제였다. 그녀의 평판, 지위, 세계. 아침 7시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주머니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아기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기는 코를 킁킁거리며 자고 있었다. 태어난 지 겨우 8일밖에 되지 않았다. 박서연은 깨끗한 포대기를 가져다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쌌다. 아기는 꿈틀거렸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양쪽 가장자리를 잡았다. 구조는 가볍고 접이식이었다. 회장님, 문가에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박서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부엌으로 가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아주머니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주인의 시선과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박서연은 침대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나갔다.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박서연은 핸들을 꽉 쥐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걸 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아이는 보육원에 갈 거고 좋은 사람들이 입양해서 평범한 삶을 살 거야. 나 없이, 유리 없이, 이 모든 악몽 없이 그녀는 저택을 빠져나와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다. 박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산업 폐기물 처리장. 그곳에 침대를 두면 금방 발견될 것이다. 아이는 얼어 죽지도 오랫동안 혼자 있지도 않을 것이다. 누군가 반드시 그를 볼 것이다. 그녀는 길 내내 자신을 그렇게 설득했다. 폐기물 처리장은 도시 외곽 버려진 창고와 반쯤 무너진 경납고들 사이에 있었다. 박서연은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다. 차가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덜컹거렸다. 마침내 앞에 쓰레기 더미가 보였다. 그녀는 폐기물 처리장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렸다. 공기는 차가웠고 그을음과 곰팡이 냄새가 났다. 멀리서 까마귀들이 울었다. 박서연은 트렁크를 열고 침대를 꺼냈다. 아기가 깨어나 조용히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녀는 무심코 속삭였다. 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폐기물 처리장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길에서 멀지 않은 비교적 깨끗한 곳에 침대를 놓았다. 거기라면 틀림없이 눈에 띌 거야. 그녀는 아이에게 담요를 더 단단히 덮어주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다. 박서연은 돌아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차로 걸어갔다.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앞으로만 걸어갔다. 여동생을 위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박서연은 움찔하며 돌아섰다. 2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점퍼를 입은 1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침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서연은 남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고 그녀의 값비싼 차, 우아한 코트, 잘 관리된 얼굴을 훑어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심장이 아래로 쿵 떨어졌다. 그가 봤어. 내가 침대를 버리는 것을 봤어. 박서연은 차에 올라타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출발했다. 그녀는 길을 가리지 않고 비포장 도로를 질주했다. 100m의 침대로 다가가는 남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속도로로 나와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갓길에 차를 세워야 했다. 박서연은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그가 나를 봤어. 하지만 번호판을 봤을까? 차종을 기억했을까? 아니, 너무 멀리 있었어. 그리고 도시에 이런 검은색 SUV는 수천 대야.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찾을 수 없어. 박서연은 숨을 고르고 머리를 정돈하고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커진 동공. 그녀는 방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박서연은 시동을 걸고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집으로 향했다. 길 내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만약 그가 기억한다면,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안톤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침대 옆에 서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담요를 젖혔을 때 그는 살아있는 진짜 아기를 보았다. 방금 어떤 미친 부잣집 여자가 버리고 간 아기였다. 젠장!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미쳤어. 어떻게 아기를 물건처럼 버릴 수가 있지? 아기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안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팔에 안고 가슴에 꼭 껴안아 따뜻하게 해주려 했다. 쉬, 아가야.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는 재빨리 길 쪽으로 걸어갔다. 안톤은 근처 오래된 집의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쓸만한 물건을 찾으러 폐기물 처리장에 왔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다.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금처럼 귀했다. 그리고 찾았다. 단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겁에 질린 어머니에게 아기를 건네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흥분한 채로 당직실로 뛰어들었다. 저기 어떤 여자가 폐기물 처리장에 아기를 버렸어요. 그는 당직 경찰관에게 외쳤다. 피곤한 얼굴의 나이든 경찰관이 그를 쳐다보았다. 진정해, 젊은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안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값비싼 차를 본 것, 여자가 침대를 놓고 떠난 것, 그 안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까지. 그래서 그 아기는 지금 어디 있나? 경찰관이 펜을 들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 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바로 여기로 달려왔어요. 좋아, 주소 알려줘. 지금 순찰차가 가서 아기를 데려올 거야. 차 번호는 기억나나? 차종이나 색깔은? 안톤은 기억해내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다. 검은색 큰 SUV였어요, 번호는. 그는 말을 더듬었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받아서요. 그리고 그녀가 떠나자마자 바로 침대로 달려갔어요. 차를 볼 겨를이 없었어요. 여자는 기억나나? 얼굴이나 인상착의는 멀리 있었어요. 안톤은 세부 사항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이마를 문질렀다.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기가 우는데 그녀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비싼 옷 입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멋진 코트에 완벽한 헤어스타일, 부자인 건 확실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그럼 일이 복잡해지겠군. 번호판 없이는 찾기 거의 불가능해. 그런 차는 도시에 수백 대나 되니까. 그래도 찾으실 거죠? 안톤은 책상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버렸다고요. 찾을 거야.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찾을 거야. 일단은 아기부터 처리하자. 아동보호기관에서 데려가서 아기 집에 맡길 거야. 그리고 내 진술을 토대로 수배 전단을 만들자. 1시간 후 안톤의 집으로 아동보호기관 차량이 도착했다. 의사가 아기를 진찰하고 가벼운 저체온증 외에는 괜찮다고 진단했다. 아기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차에 실려갔다. 안톤의 어머니는 아기와 작별하며 울었다. 이렇게 작고 무력한데 그녀는 흐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안톤은 부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기억에 각인되었다. 아름답고 차갑고 겁에 질린 얼굴, 공포로 가득 찬 눈. 그녀는 두려워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다. 안톤을 다시 신문하고 그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몽타주를 작성하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카메라는 거의 없었다. 버려진 산업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몇 개의 녹화 영상을 찾았지만 화질이 끔찍했다. 흐릿한 자동차 실루엣, 읽을 수 없는 번호판, 찾을 겁니다. 형사가 장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 없이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아주 많이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아기는 아기 집에 맡겨져 임시 이름과 번호를 받았다. 서류에 기록된 대로 작은 남자아이 47번. 입양이나 부모를 찾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박서연은 집에 돌아와 뜨거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주머니가 로비에서 질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박서연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겨우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어. 아이는 사라졌고 유리는 병원에 있어. 일주일 후에 민준이 돌아오면 딸이 수도로 유학 갔다고 말할 거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데 왜 속이 이렇게 텅 비었을까? 박서연은 자신에게 위스키를 따라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또 한 잔. 술이 목을 태웠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집 뒷뜰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나무들을 진홍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였다. 아름답고 완벽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이제 이 완벽한 삶은 거짓, 두려움, 범죄 위에 세워졌다는 점만 빼면 박서연은 눈을 감았다. 약해질 때가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했어. 가족을 지키고 평판을 지켰어. 그게 가장 중요해.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이야. 일주일이 지났다. 김민주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출장에서 돌아왔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가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집이 최고야.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다. 김민주는 식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리는 어디 있지?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소리가 안 들리네. 박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냅킨을 펼쳤다.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기로 해서 수도로 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애한테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때도 됐고요. 수도로? 김민준이 놀랐다. 갑자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결정이 빨리 내려졌어요. 박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 딸 알잖아요. 충동적인 거.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전화해서 바로 짐 싸서 떠났어요. 통화하고 싶네. 지금은 안 돼요.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마요. 박서연은 와인을 마셨다. 적응해야 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자리 잡으면 직접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민주는 눈에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믿었다. 항상 믿었다. 그리고 박서연은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배려심 깊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속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렇게 박서연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보다 지위가 더 중요했다. 딸보다, 손자보다, 그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만이 아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매일 밤 그 실수들이 악몽으로 찾아왔다. 아기의 작은 얼굴, 흐느끼는 유리, 폐기물 처리장에서 본 청년의 겁에 질린 눈. 하지만 아침이 되면 박서연은 잠에서 깨어 차가운 자신감의 가면을 쓰고 계속해서 살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은 것처럼.